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19일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장으로서 좀 방송을 좀 30분 정도로만 좀 해보겠습니다. 점점 회원분께서 1시간이 넘어가니까 졸립다, 후반부를 못 듣는다 이런 얘기 좀 하셔서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없이 그냥 바로 결론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 오늘 방송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시황이겠죠. 시황 중에서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셀트리온이라는 이야기,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시황과 같은 궤를 그린다면 오늘은 이 종목들로서 시황을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한 회원께서 셀트리온을 좀 문의를 하셨는데요. 셀트리온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셀트리온을 최근에 급등할 때는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들어가진 않았는데 25만원 정도의 3천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7억 5천 정도 되겠네요. 그쵸? 7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아마 어떤 목표, 평균 단가와 비슷할 게 이제 오다 보니 심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좀 보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 기억나나요? 1,000원짜리 주식이 이 1,000원으로 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심리의 변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만약에 25만원이라고 해볼게요. 이것을 그냥 25만원짜리 주식을 지금 현재 25만원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오늘 한 28만원 정도까지 주식이 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갈 때가 많다고 했죠. 아래 먼저 말씀드리면, 사자마자 빠지게 되면 한 15만원 정도까지 와버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나는 주식을 떠나야 돼, 다시는 주식하지 말아야지, 혹은 이 밑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도 많이 했었겠죠. 흔히 물타기라고 하는. 근데 요 단계까지 왔을 때 심리는 정말 어떻게 건들기도 무서울 정도로 예민해져 있고, 주가가 매수한 때보다 매수한 이후 많이 빠져 있을 때에 보통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 왜냐면 빠지고 나니까 불안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주식은 공부하고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하고 공부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걸 일단 둘째 치고, 근데 이 주식이 다시 오르다 보면 한 뭐 22, 3만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부터 또 다시 불안해집니다. 하락했을 때도 불안해지는데 근처까지 와도 불안해지는 것이, 이때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본전 근처에만 25만원 정도에만 오면 팔아버릴 거야 라는 심리가 좀 많아서 매수 단가에 근처 오기도 전에 물량들이 좀 나오고 그 물량을 받아서 누군가는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때 보통 매수하는 이 단가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보통 겹칠 때가 많아요. 보통 왜 그러냐면 요 당시 때에 누군가는 많이 팔아야지만 이 물량을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15만원에서 13만원, 12만원 이렇게 떨어지면 이때 가면 이제 체념합니다. 체념을 해서 아예 주식 계좌를 열어보기를 싫어하는 이런 단계에 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말 이제 주식시장과는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단계 가면. 근데 이런 단계가 있을 수 있죠. 25만원의 주식을 산 주식이 현재 쭉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한
평균 단가 25인데 현재 20한 8만 원 정도까지 오면 어떤 심리가 있을 수 있냐면, 처음에 쭉 올랐을 때 엄청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도 하고 한턱 쏘기도 하고 나는 주식의 신이야 라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아주 기분이 좋죠. 근데 주식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 아직 평균 단가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플러스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버텨볼 거야 라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보통 평균 단가까지 오면 요때 잠깐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에서. 하지만 힘없는 반등이 대부분이고 다시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이라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는 화면은 셀트리온의 그 주간 차트입니다. 셀트리온이 뭐나요? 그 얼마 전에는 그죠? 어제였죠. 어제가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 가격을 10만 원대였나요? 지금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10만 얼마였나, 약 얼마 정도 뭐 언저리가 적정한 가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고, 오늘은 도이치방크에서 87,200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주식의 하락이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의 평가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사실 이 어제의 노무라 증권과 오늘의 도이치방크가 어떤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사실 저번 주 금요일 전부터 해서 수급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급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거래량을 보면 좀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거래량을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거래량을 보면 그러니까 요 당시 때부터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했던 사람들의 수급이 이렇게 오면서 손바뀜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좋은 쪽의 손바뀜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아니면 단순한 어떤 쇼커버링에 의한 손바뀜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손이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힘을 냈던 한 주체가 이제는 이제 이익 실현하겠다, 확정 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의 시세가 보면 오늘 가격으로 하면 한 150% 정도가 올랐고, 거래량이 많았던 때를 기점으로 하면 한 6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든 간에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나 현재 어느 정도의 수익권에 왔다 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윗선에서는 이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하죠. 왜냐면 1년에 이런 종목을 잡는 경우가 한두 번 밖에 없는데, 우연히 잡은 종목에 이익을 확정하는 거, 수익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이 사람들이 2년, 3년 더 끌고 갈 거야. 지금의 ROE로 보면 셀트리온의 지금의 ROE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7, 20 정도 되잖아요. 그죠? 17, 20 정도 되는 ROE가 유지된다는 것은 한 4년 정도 지나면 자산 가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물려도 한 4,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될 수 있지만 그동안에도 회사는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 짓고 싶은 어떤 욕구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한참 인기 있을 때 물량을 덜어내야지만 덜 수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처럼
바로 나오거나 바로 들어가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익 실현들을 좀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이 저는 리포트로 인한 어떤 수급의 변화인지 혹은 이익을 확정하기 위한 리포트에 의한 어떤 그러니까 하락인지 어떤 수익을 확정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의 하락인지는 아직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주간 거래량으로만 보면 일단 어떤 1차적인 고점의 징후는 한번 발생한 것 같아요. 주간 거래량으로만 본다면. 근데 여기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은 무조건 경계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수급과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수급에 의한 것은 일단은 1차적인 어떤 경계 대상으로 봐도 충분한 어떤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 흔히 사람들이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충분히 수급적으로는 갖췄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리포트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보면 이게 뭐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그 리포트 도이치방크 리포트는 뭐냐면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혹시 셀트리온이 분식 회계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 흔히 R&D라고 하는 연구개발비 비용을 개발비로 이제 계상하면서 이익을 많이 냈다라는 게 이 도이치방크의 요지인데요. 이 R&D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불투명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사실 아마 법인을 해보신 분들이라든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이라면 이 R&D가 얼마나 애매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아주 편하게 얘기해서 떡볶이 먹는 것도 R&D 비용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간식 사 먹는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글로벌 경쟁사들 셀트리온과 이제 경쟁을 하는 글로벌 경쟁사들은 이 R&D 비용을 대부분 단기에 떨어내서 그죠? 총 비용에서 R&D 비용이 높다라는 것이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이거를 떨지 않고 자산으로 그러니까 자산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R&D 비용이 낮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D 비용이 글로벌 애들은 81 정도가 나오는데 셀트리온은 27%에 불과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단기의 비용을 떨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자산화하느냐 비용 처리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보면. 근데 자산화해서 천천히 떨어내면 이것을 제가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못해서 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제가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산화해서 천천히 떨어내면 당장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이치방크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6년도에 영업이익률이 57%가 아니라 35%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20% 정도 하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다가 셀트리온 쪽의 그 강성 주주들로 인해서 잠깐 잠잠해졌었다가 도시방크에서 이제 다시 꺼내 들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단기의 비용으로 떨지 않고 개발비로 이제 계상을 해서 자산화를 한다면 당해 연도의 순이익은 증가하는데 현금 흐름으로 보면 R&D 비용을 비용으로 단기 계상하나, 그죠? 개발비로 자산화하나
돈이 들어간 만큼 현금 흐름은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애널리스트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주가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렸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 도이치방크만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셀트리온은 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R&D 비용을 단기에 떨지 않고 자산으로 계산해서 순이익을 증가시켰는가를 한번 보면 이것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산으로 하든 뭐 비용으로 하든 어떤 국제적인 어떤 표준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산으로 계산해서 서서히 비용 처리해서 그 순이익을 균등하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회사 측면에서. 그렇죠? 한 번에 모든 비용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순이익을 확 떨어뜨리는 것은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어떤 마인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쪽에서는 주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는 뭐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을 썼는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트집 잡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가상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 같은 어떤 기계를 만약에 사왔을 때 회사는 돈을 다 지불하잖아요. 근데 그에는 현금 흐름이 보통 나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순이익이 나쁜데 기계 사는데 쓴 비용을 단기에 전부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그 횟수에 맞게 감가상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그렇게 한 거예요. R&D 비용을. 얘네들은 딴 데서 기계를 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R&D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방크가 왜 이것을 이렇게 회계 처리하느냐라고 문제 잡는 것은 저는 딱히 큰 의미는 없다 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생각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예요. 현재 이것을 만약에 일간 차트로 한번 봐보면 그렇죠? 일간 차트로 봐보면 지금 분명히 하락할 때 어떤 거래량이 나온 건 맞습니다. 나온 건 맞지만 이거는 이제 투자자의 몫인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단기 투자자인 경우와 나는 중장기 이상의 투자자인 경우에 이 종목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중장기 투자자 적어도 이 회사의 ROE를 고려해서 ROE가 20이라는 거를 고려한다면 난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 이상 들고 있을 고객이다라고 하면 들고 가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눌림 뭐 이 정도까지 오더라도 4, 5년의 시간이면 회복이 되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라면 저는 아무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잠깐의 장대 음봉 2개 큰 거 맞은 걸로 물러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인가요? 이번 주인가 장대 음봉을 조심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셀트리온으로 인한 어떤 수급의 왜곡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반드시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해서 이런 말씀 드렸던 거였고 단기 투자자인 경우가 장대 음봉에 신경 쓰는 건 맞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자라면 특히 만약에 매수 단가가 25만원인데 25만원 근처까지 왔다면 저는 25만원에 그냥 손절을 딱 걸어둘 것 같아요. 단기 투자자라면 걸어두고 일단은 절대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단기 성향의 사람이 갑자기 본의 아니게 중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저는 내가 25만원에 샀다면 한 26만원 정도의 손절을 걸어 놓고 일단은 지킬 것 같아요. 원금을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중장기 투자자라면 무시하고 갑니다. 손절 없이 그냥 한 4, 5년 이상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투자자의 어떤 기간과 투자 기간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오늘의 어떤 이 하락이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보통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셀트리온이 무너지면 코스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요, 약간의 이상한 상황이 좀 벌어진 게 있어요. 보면 코스닥 지수를 보면 셀트리온이 그렇게 강하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에서는 분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엊그제 한 번은 일어났는데,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체크를 코스닥에서 보면 이날은 분산이 일어난 게 맞거든요, 코스닥에서. 근데 오늘은 분산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셀트리온이 이렇게 많이 9% 7%가 하락하는데 시장에서 분산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장주가 바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이거 잠시만요.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장주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만약에 셀트리온이 대장주다, 그리고 이것만 유일한 대장주다, 앞으로 한 두어 달, 그러면 셀트리온이 무너지면 코스닥은 같이 무너지는 게 맞는데요, 지수가 분산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간 다음에, 현재로선입니다. 다음 주에까지 상황은 봐야겠지만, 셀트리온이 무너지는데도 코스닥이 코스닥이 안 무너진다,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장주가 셀트리온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어떤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흡수돼서 시장을 상승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업종을 보니까, 오늘 사실은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미디어 업종, 그리고 여행 업종, 화장품 업종, 코스닥에서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건설 업종과 자동차 업종 쪽에서의 어떤 상승을 좀 눈여겨보자. 이쪽에는 은행과 금융도 있겠죠. 이쪽이 지금 좀 자리를 많이 잡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주였고, 얘네들도 주도주였는데 오늘 다 하락을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1.16,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53, 그리고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9.87 정도. 근데 이상하게 얘네들이 지금 빠지긴 하였지만, 오늘 약간 좀 예민했던 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이 코스피, 이쪽이 코스닥. 근데 이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코스닥에서는 분산이 일어나진 않았고, 얘네들은 빠졌는데 코스닥에서 약간 애매한 상황이 왔어요. 코스피에서는 주가는 플러스 0.18로 마감을 했지만 거래량이 늘었거든요. 그 말은 거래량이 늘었는데 종가가 별로 이렇게 어제보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분산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스피에서는 5번 정도의 분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에서는 아직도 이 반도체 쪽에 대장이 이쪽이 맞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런 장비라든지 이렇게 큰 대형주보다는 소재 쪽의 중소형주들은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건설과 자동차, 화학 쪽, 이쪽에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밤사이에는 이틀 동안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약간 좀 까다로워요 지금, 코스피는 보기에. 근데 코스닥은 조금 더 명확한 게,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코스닥에서는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나 여행이나 화장품 쪽이라든지 이쪽이 또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소설을 쓴다면
셀트리온이 이쪽으로 이전 상장이 됨으로써 저는 셀트리온의 어떤 조정이 좀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또 소설은 써보는데요. 일단 그건 소설인 거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투자자라면 일단 이익을 보전하는 게 맞습니다. 이익을 보전하는 게 맞고, 장기 투자자는 볼 필요 없죠. ROE가 20%이고 1등인 회사, 인회사 시밀러 1등인 회사를 내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비중이 많다면 고민해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비중이 한 종목의 비중이 거의 몰빵하듯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제가 너무 좀 두서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대장주는 언제나 바뀝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대장주는 항상 바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는 수익에 감사해 할 줄 알고 욕심을 좀 덜어내는 것도 주식하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과거의 모든 잘 나가던 주식들을 보면요, 한번 쫙 올라가면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다 있고 심지어는 다시 다 뱉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거냐. 그러니까 제 말은 주식으로 도박을 걸고 싶다면 주식을 너무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나 이걸로 뭔가 끝을 내고 싶다라는 것은 주식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하듯이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으로 하듯이 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주식을 투기적으로 대하면 주식은 투기적인 상품이 되는 거고요. 주식을 안전한 재테크의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하지만 재미있게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소일거리처럼 그런 정도의 친구로서 대하면 주식은 계속 친구로서 좋은 일을 만들어 줄 것인데요. 주식을 나 인생 바꿀 거야 도박하듯이 투기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마치 도 닦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도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이 뭐라고 주식으로 인생을 바꿉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업에서의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현업에서 꾸준히 현금 흐름으로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좋지만 주식 외에 다른 투자 자산에 골고루 분산하게끔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결론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플러스 내는 요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주식에 몰빵한다고 결코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그래서 셀트리온을 장기 투자로 생각한다면 길게 보유해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조건은 뭐냐면 몰빵한다든지 비중이 많다든지 변동성을 키우는 어떤 이런 조건들은 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한 종목의 비중을 한 20% 이상 들어가면 장기 투자에도 손실 날 확률이 커집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요. 하이 리스크는 있지만 로우 리턴이 올 수도 있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면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확정 짓는 거, 수익을 보전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들고, 삼성전자를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일간 차트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 매도 사인을 줬던 것은 10월달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어떤 이런 캔들들이 나옴으로써 시장의 바닥이 아니냐라고 좀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면 이 언저리를 충분히 기분 좋게 돌파했을 때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매수하는 것은요,
이 빨간 선이 50일선이거든요. 이 50일 동안의 사람들의 평균 단가예요. 평균 단가보다 낮은 가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싸게 매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0일 동안에 손해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50일 동안에 산 사람들은 손해봤다라고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심리가 좋지 않아요. 항상 웃고 있는 심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상승과 하락에 주가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과거를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50일선의 이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어떤 변동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주가는 계속 뻗어 나가길 하는데요. 한번 추세가 꺾이면 이 심리가 돌아오려면, 이 심리가 꺾여져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대했던 어떤 모멘텀보다 상당히 큰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큰 모멘텀이 쉽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 삼성전자의 ROE는 이미 꺾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ROE는 많이 꺾였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서 이익 증가율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성장주에게는 치명적인 겁니다. 당연히 EPS는 늘겠죠. EPS 순이익은 늘 수는 있는데요. ROE가 꺾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장주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다 로 보고, 그래서 보통 성장주들은 ROE가 꺾이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10월 달에 매도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저희도 오래 전부터 오래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쉽진 않았지만 ROE가 꺾인 것을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끔 ROE가 꺾여도 최근에 LG화학 같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어떤 딱 맞는 비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비법 안에서만 매매를 해도 주식수는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예외도 있는데 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나에게 맞는 통계 안에서 주식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코스피에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신규 진입은 당연히 안 하는 것이 맞겠고요. 보유자라면 저는 좀 빠져나올 구멍은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기자인 경우에는 이익을 보존하시는 게 맞고, 중장기 투자자인 경우에는 비중을 낮춰서 들고 가는 게 낫다. 비중을 낮추려면 일단은 내가 산 매수 단가 25만원보다 한 조금 더 높은 26만원 정도 위에서라도 비중을 낮춰야겠죠. 비중을 낮춰서 장기 보유하는 거죠. 장기 보유라는 개념에 몰빵 장기 보유라는 거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7억 5천 정도면 예를 들어서 주식의 한 종목에 7억 5천 정도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식에서 7억 5천, 뭐 펀드든 부동산이든 현금성 자산이든 뭐든 간에 했을 때 저는 이분의 자산이 한 50억 정도 이상 된다면 주식에 한 7억 5천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집이 있고 뭐 현금이 조금 있고 펀드는 애매하고 뭐 다른 자산 없고 보험에 어떤 연금성으로 조금 있는 정도 상태에서 주식에 7억 5천은 이것은 나중에 모든 것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거든요. 주식으로 도박하거나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주식으로. 그렇죠? 제가 오늘 너무 좀 가혹한 건방진 이야기를 좀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수 한 번 더 보고 오늘 종목들, 특이한 종목들 몇 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일단은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저는 이 코스피를 분산으로 일단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번의 분산이 이루어졌고 한 번 정도만 분산이 더 나오면 경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 분산이 한 번 정도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코스닥은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의미 있었던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뭐 여행 쪽, 화장품 쪽, 그리고 뭐 건설과 자동차 쪽, 그리고 은행과 금융 쪽 이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쪽에서는 은행주보다 그냥 제 생각엔 NH투자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 정도를 보유한 분들이라면 그냥 홀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은 한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머티리얼즈도 일단은 조금 더 좀 며칠 좀 보는 게, 왜냐면 이 앞 상황이 큰 박스권을 기분 좋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돌파할 때까지는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요땐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좋은 매수 자리였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빨간 선을 돌파해서 매수를 했다면 이 빨간 선을 깨면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매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매도의 기준도 정확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데요. 지금 어설프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샀다면 이 박스권을 해치면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 운이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도 좀 의외로 좀 잘 갔네요. 그쵸?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많이 올랐고,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은 이거는 단기 종목 아닙니다. 꾸준히 갈 종목,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걸 조금 일간 차트를 좀 크게 써볼게요. 이거는 만약에 좀 간다면 한 65,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TCK라는 종목은 지금은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쉽게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고영이라는 종목도 좀 좋은, 일단은 타진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가 한 번 더 나왔다라고 봅니다. 고영이라는 회사는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때가 아마 7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9월이었던 것 같네요. 요때였나요? 뭐 요때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영이란 종목은 좋은 회사입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도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유진테크라는 종목. 또 일단은 보고 있는데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좀 떠 있는 자리인 거고. 그 다음에 한샘이라는 종목도 조금 이른 듯 하나 째려보고 이제 기회를 좀 엿봐야 되는 종목. 그 다음에 GS건설은 오늘 타진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종목이었다. 그리고 뉴트리바이오텍도 의외로 엄청 강하다 라는 것을 좀 보여줬고, 뉴트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뉴트리 같은 경우에 이 종목 역시도 상방으로 한 20% 정도는 열려있는 듯한 모습이고, 또 의외의 종목도 좀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쉽진 않은 종목인데요. 이거 현대차는 주간 차트로 볼게요. 현대차는 이 지금 앞에 매물이 한 16만 8천원 정도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매물권을 뚫은다면 이거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역시도 같은 조건으로 봐야겠죠. 비슷한 방향이죠. 만도 역시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거. 현대위아는 힘이 가장 약한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좀 이야기를 드렸고, 바닥이라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했고, 이 검은색이 이렇게 드러나갈 때 이 빨간색 선이 만약에 2번에 탄다면 현대위아 꽤 많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웅진에너지가 웅진에너지와 한 종목 정도 더 말씀드릴게요. 웅진에너지도 지금은 요 박스권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맞는데요. 일간 차트로 보면 의미 있는 어떤 갭이 발생을 했거든요. 갭. 그런 거래량을 발생해서 저는 어제 오늘 매수, 저희의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주식이 없었으면 웅진에너지 매수였습니다. 웅진에너지를 매수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매수하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보자라는 종목, 서부 TND. 이 종목은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자.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 종목은 뭔가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은 종목은 아닌데요. 이 종목의 어떤 흐름이 앞으로 어떤 호텔 신라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이런 쪽과 궤를 같이 한다면 아마 자산가치 역시 좀 훌륭하기 때문에 갈 것 같다. 이 회사가 이번 2017년도에 실적의 바닥을 찍었고 2018년도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왔거든요. 내년에는 이게 호텔이 정상화되면 실적의 가속도가 붙을, 그래서 아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소외주이에요. 소외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업황이 돌아나가는 건 맞지만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포기하지 말고 좀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공부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한번 끝까지 한번 보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보는 겁니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앞전 거래가 많은 것이 한 15,000원 정도 이상은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15,000원에서 16,000원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미디어 업황 쪽에서의 업황이 좀 돌아나가는 느낌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간 차트로 봤을 때 화장품 업황은 제가 요 언저리인가 눌렸다가 기다릴 때 다 같이 들어갑시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눌렸다가 들어갈 때는 이제는 매수해야 된다. 근데 화장품은 이제 정말 뚫었습니다. 다. 화장품은 꼭 한 종목은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한 종목은. 근데 실적 좋은 거겠죠. 근데 몇 개 없어요. 화장품 업종 중에서 너무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거 중에서 ROE도 튼실하면서 EPS까지 느는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혹은 모르겠다 싶으면 타이거 화장품 ETF라도 저는 보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업황이 미디어 컨텐츠 업황 주간 차트입니다. 이쪽도 돌아 나갔습니다. ETF 주간 차트로 보면 돌아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유심하게 봐야 되고, 미디어 업황 쪽에, 미디어 업종 컨텐츠 쪽에서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다 좋아요, 최근에. 그리고 또 하나 좋게 보는 것이 화장품과 미디어를 얘기 드렸고, 네, 일단 요 정도. 여행 레저 쪽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고, 그래서 요 정도 업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저희가 관전해야 될 것은 셀트리온과 코스닥 지수가 이제 디커플링 되는지를 좀 봐야겠죠. 동조화가 깨진다면, 깨지는데도 코스닥이 간다면 대장주가 바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보는 거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분산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5차례인데 더 나오지 않고 상승으로 분산을 희석시켜서 올라갈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음 주에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요. 알찬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이번 주 모두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